나는 장세준. 세운 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이다. 50년 전 작은 부품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냈다. 매출 10조 원, 직원 2만 명. 모두 내 손으로 만든 제국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가족의 따뜻함, 인간적인 정, 진실한 관계. 모든 것을 계산으로 살아왔다. 큰아들 태준이는 정치인 집안의 딸과 결혼시켰다. 정부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였다. 딸 소희는 재벌 3세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자본 제휴가 필요했으니까. 모두 성공적이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나는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그날 차남 우혁이가 내 회장실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우혁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나를 닮지 않았다.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이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결혼하려고 합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좋다. 누구 딸인지 비서실장에게 전해라. 내가 검토해보마. 아버지, 그게 상대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나는 펜을 멈췄다. 직원? 네. 홍보실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순간 내 눈썹이 올라갔다. 계약직? 우혁아,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냐? 진심입니다, 아버지. 진심? 세운 그룹 차남이 계약직과 결혼? 그게 말이 되냐?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서실에 있던 최강호가 슬쩍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황급히 사라졌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게 우리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 여자 집안 배경은? 인맥은? 자산은?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 사랑? 우혁아,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나? 사랑? 그런 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야. 현실에서 결혼은 계약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버지는 평생 계산만 하셨잖아요. 가족도 사람도 모든 게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행복하세요? 나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건방지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서연 씨는 진짜 저를 좋아해요. 제가 재벌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장우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구나. 나는 냉소를 띄었다. 우혁아, 내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특히 큰 돈 앞에서는 말이야.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뜻이야. 일주일 후에 다시 오너라. 아버지, 제발. 나가. 우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비서실장 최강호를 불렀다. 50대 후반의 최강호. 20년 넘게 내 곁을 지킨 신복이다. 강호야, 이서연이라는 직원 알지? 홍보실 계약직이죠.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라. 출신, 학력, 가족관계, 과거 연애 기록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최강호가 나가려는데 나는 다시 불렀다. 그리고 강호야, 내일부터 이틀간 일정을 비워놔라. 내가 특별한 일을 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처음으로 허름한 옷을 입었다. 비서가 구제가게에서 사온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에 일부러 때를 묻히고 머리도 헝클어뜨렸다. 이게 나인가? 70평생 최고급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런 차림이라니. 운전기사 없이 혼자 회사로 향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나를 수상하게 쳐다봤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사장님 찾아뵈러.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나를 힐끗거리며 불편해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시선이구나. 복도 끝에 작은 데스크가 보였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젊은 여자. 이서연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특별히 예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이서연은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차별 없는 눈빛, 진심 어린 미소. 나는 순간 당황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물었다. 손도 약간 떨리게 연기했다. 이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네.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정도는 기본 예의일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나는 슬쩍 뒤를 돌아봤다. 이서연은 이미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나는 다시 로비를 배회했다. 저기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 남자 직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아, 저는 여기 일반인 출입구역이 아닌데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남자 직원이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 이서연이 다가왔다. 민수 씨, 잠깐만요. 서연 씨, 이 사람 수상해요. 경비 부를까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서연이 내게로 왔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할아버지.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아니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여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이서연은 정말로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왔다. 자기 돈으로.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나는 물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뭐지? 70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혹시 어디 아프시면 병원 가보세요. 이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에게 뭔가 말하더니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 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저기요, 할아버지. 로비에서 1시간 정도는 쉬셔도 된대요. 서연 씨가 경비팀에 말씀드렸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이서연이 내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아직 여기 계셨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 아직? 잠깐만요. 그녀는 어디론가 갔다가 편의점 주먹밥과 우유를 들고 왔다. 많이 드시진 못하시겠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이건 너무 괜찮아요. 제가 점심 2개 샀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방금 구입한 영수증이 주먹밥 봉지에서 삐져나와 있었으니까. 자기 점심값으로 내게 음식을 사준 것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이서연이에요. 서연 씨,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편의점 주먹밥. 평생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다. 늘 특급 호텔 일식당이나 프랑스 요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이 싸구려 주먹밥이 내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밥을 먹었다. 오후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네, 할아버지. 사실은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버스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뻔한 수법이다. 돈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 경계한다. 이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역시 이제 거부하는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는 지갑을 꺼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원만. 1,000원으로는 부족하실 거예요. 요즘 버스비도 비싸고 환승도 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10,000원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저녁도 못 드셨을 테니까 김밥 같은 거라도 사드세요. 나는 그 돈을 보며 멈춰섰다. 10,000원. 그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래서 혼자 계신 어르신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혹시 또 힘드시면 여기로 오세요. 그녀는 쪽지에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줬다. 나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회사를 나왔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나는 그 쪽지를 내려다봤다. 이서연 010-0101-0101. 삐뚤빼뚤한 글씨체. 이럴 수가. 정말 이런 사람이 존재하다니.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다. 혹시 모른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연기일 수도. 나는 비서실장 최강호에게 전화했다. 이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나? 네. 보고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후 최강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이서연 29살. 부산 출신.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2년 전 상경. 대학은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성적 우수.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 충당. 신용등급 양호. 대출 내역 없음. 우혁이와는 6개월 전 회사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우혁 상무님이 일부러 신분을 숨기셨고 석 달 후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나서는 오히려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하지만 우혁 상무님이 설득했다고. 나는 파일을 덮었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회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서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틀렸던 건가? 70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 철학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우혁을 다시 불렀다. 아버지, 결정하셨습니까? 우혁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혁아, 이서연이라는 여자, 괜찮은 것 같구나. 정말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혁이 기뻐하며 나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장남 태준의 아내 한미정이 내 회장실로 들어왔다. 35의 한미정. 명문가 출신답게 우아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버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냐? 우혁이 결혼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한미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왜? 계약직 직원이라니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아버님, 한미정이 한 걸음 다가왔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시고 노숙자 행세를 하셨다던데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그런 소리를 비서실장님께 들었어요. 아버님이 변장하고 회사에 오셨다고 직원들한테 돈도 구걸하시고 최강호, 그 자식이 입을 놀렸구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아버님,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70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나는 버럭 소리쳤다. 감히 내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을.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한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그녀가 보여준 미소가 신경 쓰였다. 차가운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날 밤 최강호를 불렀다. 강호야, 내가 한미정한테 내 일정을 얘기했나? 아, 그게. 최강호가 당황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준 상무님이 물어보셔서 형님이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나?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했다. 최강호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강호야, 혹시 한미정한테서 뭔가 받은 거 있나? 네. 무슨 말씀이?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거짓말은 알 수 있었다. 이 자식? 돈을 받았구나. 20년을 함께한 신복마저 배신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다. 민감한 재무 정보였다. 주가가 흔들렸다. 누가 유출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추궁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최강호였다. 한미정이 시킨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윤가영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무슨 인터뷰? 회장님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서요.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그런 걸 취재하래?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틀 후 기사가 터졌다. 세운 그룹 장세준 회장, 치매 의심 증상, 경영 능력 논란. 기사를 쓴 사람은 윤가영 기자였다. 내용은 황당했다. 최근 장 회장이 노숙자 행세를 하며 회사를 배회했다. 직원들에게 돈을 구걸했다. 비정상적인 행동이 목격됐다. 내부 직원들은 회장의 판단력을 우려하고 있다. 모두 사실이었지만 맥락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윤가영을 불렀다. 기자님, 이게 무슨 기사요?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맥락을 완전히 왜곡했잖소. 회장님, 저는 제보를 받고 취재했을 뿐입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소? 제보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기자의 원칙입니다. 윤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도 돈을 받은 것이다. 얼마 받았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정이 얼마를 줬는지 묻는 거요. 윤가영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TV를 켰다.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세운 그룹 장세준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승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다. 70대 고령 경영자의 건강 문제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승계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는 TV를 껐다. 손이 떨렸다. 한미정,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언론은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왔다. 회장님 건강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나를 맞았다. 한미정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최강호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미 회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했다. 회장님 앉으시죠. 한미정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했다. 무슨 회의냐?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검토입니다. 뭐? 최근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를 종합한 결과 회장님께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한미정이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께서 노숙자로 변장하여 직원들에게 구걸하신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셨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모두 왜곡된 정보였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사님들, 저는 정상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병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오해도 풀리고 주주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가 왜? 회장님,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정이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다. 정말 정상이시라면 검사 받으시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나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다. 거부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알았다. 받아보마. 그날 오후 나는 강제로 병원에 실려갔다. 한미정이 손을 써서 정신과 전문의를 섭외했다. 회장님,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김 원장이라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검사를 받았다. 멍청한 질문들이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100에서 7씩 빼보세요. 모두 완벽하게 답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검사 잘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이틀 후 진단서가 나왔다. 초기 치매 증상, 즉각적인 치료 필요, 경영 판단 능력 저하 우려. 뭐라고? 나는 김 원장을 붙잡았다. 내가 모든 질문에 다 답했잖소.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회장님, 진정하세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판단력, 행동 패턴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거짓말. 당신 돈 받았지? 한미정한테.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단한 겁니다. 김 원장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나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으니까. 나는 병실에 혼자 남겨졌다. VIP 병실이었지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문 밖에는 간병인이 지키고 있었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탈출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들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았다. 우혁만 한 번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우혁아, 나를 여기서 꺼내줘. 이건 미정이의 음모야. 김 원장도 최강호도 다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버지, 형수님이 그럴 리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넌 순진해서 모르는 거야. 우혁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아버지, 일단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나아지실 거예요. 내 놈도 날 못 믿는구나. 나는 소리쳤다. 우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다. 밤이 됐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안에 내 회사가 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세운 제국이. 하지만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회장님, 약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사항입니다. 간병인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리고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지금 회장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미정 여사님께서 이미 회사를 장악하셨어요. 이사회에서도 회장님 경영권 박탈을 논의 중이라던데요. 간병인마저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권력, 명예, 존경, 모든 것이 사라졌다. 70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내가 틀렸던 건가? 평생 돈과 권력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은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이서연이에요. 이서연? 어떻게 내 번호를? 우혁 씨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괜찮으세요? 나를 왜 걱정하나? 넌 나를 모르는데. 할아버지 모습으로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실 리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꾸민 일 같아요. 고맙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모두가 날 믿지 않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혁 씨랑 함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낯선 계약직 여직원이 나를 믿어준다. 이게 바로 진심이라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작은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미정은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언론도 그녀 편이었다. 한미정 여사 세운 그룹 임시 경영 체제 도입. 신경영 시대 개막. 뉴스가 연일 보도됐다. 마치 그녀가 영웅이라도 되는 양. 나는 병실에 갇혀 있었다. 24시간 감시 체제였다. 화장실 갈 때도 간병인이 따라왔다. 완전한 감옥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서영과 우혁이 움직이고 있다는 연락을 몰래 받았다. 아버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김 원장이 돈 받은 기록, 윤가영 기자와 형수의 통화 기록. 거의 다 확보했어요. 우혁이 몰래 와서 귓속말했다. 면회 시간에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한미정이 주주총회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탈출 계획이 있어요. 탈출? 서연 씨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모레 새벽 5시 간병인 교대 시간에 움직일 거예요. 서연 씨 대학 동기가 이 병원 간호사거든요. 그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대요. 위험하지 않겠나?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는 평생 여기 갇혀 계셔야 해요. 모레가 됐다. 나는 평소처럼 자는 척했다. 새벽 4시 50분. 복도가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다. 우혁이 몰래 가져다 준 평상복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다. 다행히 안전망은 이미 누군가 풀어놓았다. 아마 그 간호사 친구였을 것이다. 밖에는 우혁과 이서연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회장님, 이서연이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탔다. 우혁이 급발진했다. 백미러로 보니 병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일단 안전한 곳으로요. 형수가 사람을 풀어서 찾을 거예요. 1시간쯤 달렸을까?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냐? 제 집이에요. 이서연의 집이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회장님, 여기서 며칠만 숨어 계세요. 저희가 증거를 더 모을게요. 주주총회까지 사흘 남았어요. 미안하네. 이런 누를 끼치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70평생 처음으로 남의 집 신세를 졌다. 그것도 2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 이서연이 라면을 끓여줬다. 회장님, 변변한 음식이 없어서 죄송해요. 라면밖에. 아니야. 고맙다. 라면.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다. 늘 특급 호텔 요리만 먹었으니까. 한 입 먹었다. 싸구려 라면이었지만 내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서연 씨, 네. 왜 나를 도와주나? 난 자네를 시험했고 의심했는데. 그리고 자네는 아무 의무도 없는데. 알아요. 우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이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이해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셨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돈과 권력에 속아본 경험이 많으셨겠죠. 그래서도 화가 나지 않나? 아니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대신 이제는 사람을 좀 믿으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처럼 그냥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며칠 동안 이서연의 집에 숨어 지냈다. 우혁과 이서연은 밖에서 증거를 모았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이틀 후 우혁이 흥분하며 들어왔다. 한미정이 김 원장한테 5억을 송금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윤가영 기자와의 통화 녹음도 확보했어요. 정말이냐? 네. 은행 내부자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서연이 말했다. 윤가영 기자님을 설득했어요. 양심 선언하시기로 했어요. 정말? 네.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한미정 씨한테 보복당할까봐. 그런데 제가 계속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밝히면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라고. 그랬더니 눈물 흘리시면서 동의하셨어요. 주주총회에서 직접 폭로하시겠대요. 빚은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자네가? 네. 제 적금 깨서요. 5천만 원이면 되니까. 나는 이서연을 바라봤다.
이 젊은 여자가 자기 적금까지 깨가며 남을 돕다니. 서연 씨,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70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이제 반격할 수 있겠구나. 네, 주주총회가 내일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하면 돼요. 하지만 한미정이 날 막을 텐데 경비도 삼엄할 거야. 그래서 작전이 있어요. 이서연이 계획을 설명했다. 치밀했다. 감탄스러웠다. 서연 씨, 자네 전공이 뭐였지? 경영학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공부했거든요.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연 씨, 이 일이 끝나면 자네를 임원으로 만들어주겠어. 약속한다. 회장님, 농담이 아니야. 자네는 자격이 충분해.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바르니까. 주주총회 전날 밤 우리는 최종 점검을 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계획도 완벽했다. 자, 이제 가자. 저 여자한테 진실이 뭔지, 정의가 뭔지 보여줘야지. 나는 일어섰다. 70평생 중 가장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나는 이서연이 준비해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며칠 전만 해도 초라한 환자복 차림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세운 그룹 회장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다. 회장님, 정말 멋지세요. 이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회장님 안에 원래 있던 힘이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총회장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경비들이 몰려 있었다. 저기 경비가 너무 많은데요? 우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형수가 아버지 오실 걸 예상하고 경비를 배치한 거예요. 괜찮아. 우리한테 계획이 있잖아. 이서연의 대학 동기인 박 간호사가 미리 와 있었다. 그녀가 의료진 출입증을 건네줬다. 이걸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세요. 의료진 전용 통로예요. 우리는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3층. 총회장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에서 우혁이 말했다. 아버지, 형수가 지금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아.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녀가 가장 우쭐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총회장 문 앞에 섰다. 안에서 한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운 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낡은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무능력한 구시대의 경영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세운 그룹은 이제. 바로 그때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잠깐만. 총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한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아버님? 어떻게? 병원에. 나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다. 우혁과 이서연이 뒤따랐다. 변호사도 함께였다.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 회사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니면 내가 죽기라도 하길 바랐나?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병원? 나는 아프지 않아. 누군가 나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이지. 나는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놓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세운 그룹을 망치려고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송금 기록이 떴다. 우혁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여기 한미정이 김 원장이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내가 진단받기 일주일 전입니다. 미리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부탁한 겁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거짓말입니다. 한미정이 소리쳤다. 조작된 증거예요. 시아버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 은행 거래 내역이 조작이라고? 그럼 윤가영 기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윤가영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장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총 회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습니다. 한미정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고 장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데 협조했습니다.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총 회장에 울려 퍼졌다. 윤 기자님, 5천만 원 드릴게요. 대신 장 회장이 치매라는 기사 좀 써주세요. 아주 자극적으로요. 그래야 주주들이 불안해하니까. 하지만 증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김 원장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미 손을 봤습니다. 총 회장이 술렁였다. 윤 기자. 한미정이 다급히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 빚은 어떻게 할 건데?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서연이 나섰다. 제가 윤 기자님 빚을 대신 갚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강호도 끌려 나왔다. 경찰과 함께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강호가 무릎을 꿇었다. 저도 돈을 받았습니다. 한미정 씨에게서 3억을 받고 회장님의 일정과 내부 정보를 넘겼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이럴 수가. 한미정 씨, 이게 사실입니까? 한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욕심을 위해서지.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던 거지. 그리고 내 친정 대성그룹과 합병시키려던 거 아니냐? 경찰이 다가왔다. 한미정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미정은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장 회장이 정말 무능해서 제가 나선 거예요. 회사를 살리려고 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총 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진짜 박수였다. 나는 단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과 진심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서연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서연 씨를 홍보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서연이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미정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세기의 재판이었다. 재벌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한미정은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횡령,
그리고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다.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 원장에게 5억 원을 송금하며 거짓 진단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윤가영 기자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최강호 비서실장에게는 3억 원을 주고 내부 기밀을 빼돌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목적은 단 하나, 시아버지인 장세준 회장을 제거하고 세운 그룹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한미정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회사를 걱정한 나머지 과도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장 회장님은 최근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셨고 피고인은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 과도한 조치? 검사가 비웃었다.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강제로 병원에 가두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게 과도한 조치입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김 원장이었다. 증인,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 원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는 한미정 씨에게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장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장 회장님은 정상이셨습니까? 네.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완벽했고 판단력도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다. 윤가영 기자도 증언대에 섰다. 저도 죄를 고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미정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습니다. 장 회장을 끌어내리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빚이 많았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쓴 기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한미정을 바라봤다. 한미정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 하나 치우는 거야. 곧 죽을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고.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최강호도 증언했다. 저는 20년을 회장님 곁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 씨가 제 약점을 잡았습니다.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제 월급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한미정 씨는 그걸 알고 3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나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한미정은 끝까지 버텼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건 장 회장의 보복이에요.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시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은행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든 것이 그녀의 범죄를 증명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다. 피고인 한미정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의사를 매수하고 기자를 매수하고 비서실장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 악랄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미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벌금 10억 원을 부과합니다. 한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회장님, 속이 후련하시죠? 우혁이 물었다. 후련하기보다는 허무하구나. 미정이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욕심이 사람을 망친 거지. 이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그래도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자유예요. 그래. 자네 덕분에.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이서연 씨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계약직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운 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달 후 나는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로 가득 찼다. 먼저 이서연 이사를 소개합니다. 이서연이 단상에 올라왔다. 박수가 터졌다. 이서연 이사는 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나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앞으로 세운 그룹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서연 이사가 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혁을 불렀다. 우혁아, 내 아버지 서연 씨와 결혼해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한다. 우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내가 틀렸어. 사랑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자네들을 보면서 확신했어. 석 달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나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저는 70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몰랐죠.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심은 그 어떤 돈이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눈물이 났다. 서연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내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혁아, 훌륭한 선택을 했다.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이서연도 울었다. 우혁도 울었다. 하객들도 많이 울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이야. 누군가 옆에 섰다. 이서연이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세요? 신부가 사라졌다고 다들 찾고 있어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요? 내 인생 말이야.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살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달 같아. 자네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서연이 웃었다.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회장님은 이제 진짜 부자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내가 이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무슨 프로젝트요?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내가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 느낀 게 많거든. 그분들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저요? 그래. 자네가 제일 적임자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1년 후 희망의 집이라는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도 자주 봉사를 나갔다. 이번에는 변장이 아니라 진짜로.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 노숙자가 내 손을 잡았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취업도 했고 작은 방도 얻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이 왔다. 회장님, 아기 낳았어요. 우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은 아기가 이서연 품에 안겨 있었다. 회장님, 손주예요. 어디 보자. 아기를 안았다. 따뜻했다. 작은 생명이 내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냐? 장훈유예요. 따뜻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변화, 그 따뜻한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온유. 좋은 이름이다. 아기가 내 손가락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겠지. 돈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70평생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이서연이 내게 그걸 가르쳐 줬다. 노숙자 차림으로 나를 대했던 그 따뜻한 미소가 내 인생을 바꿨다. 고맙다, 세상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이다. 5년 후 나는 세운 그룹 회장직을 우혁에게 물려줬다. 이서연은 부회장이 되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 잘 지키겠습니다. 지키기만 하지 말고 더 발전시켜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회사를 떠나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희망의 집은 이제 전국에 5개 지점이 생겼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5년 전에 희망의 집에서 도움받았던 김민수예요. 아, 그래. 자네 이제 대학 다닌다며? 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도 받았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노력한 결과야. 그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도 나중에 크면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 돕고 살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게 바로 진짜 유산이구나.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 75이 된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이서영과 우혁 그리고 온유가 함께.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도와줬어요. 5살 온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어떻게? 친구가 넘어졌는데 제가 일으켜주고 밴드도 붙여줬어요. 우리 온유 정말 착하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그래. 내 평생 가장 행복해. 고맙다, 서연아. 내 인생을 바꿔줘서. 아니에요. 회장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